자, 여러분 구해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다음별 모의고사 있죠? 네, 1회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보니까 아까 다른 과목 저 점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민법을 아무리 단원벌이어도 100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점 맞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출제한 사람이 예의가 있지. 절대로 저는 100점을 못 맞게 출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떡하네. 기본적인 것도 있고 단원별이라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깊은 내용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배웠던 익숙히 배웠던 기본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잘 나왔다고 항상 제가 하는 말 있죠. 잘 나왔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못 나왔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시험은 막판 두 달이죠. 그래서 막판 두 달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중간에는 아무리 지금 완벽하게 공부해 놨어도 한 달 지나고 그러면 또 가물가물해지고 두 달 지나면 더 가물가물해지고 그런 게 시험용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1번 문제 1회 우리 1번 문제부터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요. 고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수를 둔 자를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자와 비고자에 따라서 소득세는 납세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소득세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인데 범위의 소득은 법인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예요. 그럴 때 그 개인을 고자와 비고자로 나눠서 납세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자다 그러면 고자는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말하죠. 그래서 항상 가수 싸이를 떠올리고요. 비고자다 그러면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팥가수 마돈나를 떠올리고요. 비고자 그러면. 그럼 봅니다. 1번은 그래서 맞죠? 2번 지문 보니까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자 주소지다 그랬는데 하여튼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고요? 물건 소재지. 자, 그래서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고설도지다 주소지고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당연히 양도자 주소지지 양도 물건 소재지와 양도자의 주소지가 다릅니다. 그러면 양도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OX예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와 그 다음에 양도 물건 소재지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양도자 주소지입니다. 좌우지간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 작년에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 정답증으로 나왔지만 지방세는 어디고요? 물건 소재지고 부동산 소재지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은 요약집 75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75페이지 참조고. 참조 페이지만 적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75페이지 참조고. 비고자는 국외 소재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X죠 여러분들.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고자는 우리나라 국내 자산 양도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는 거죠. 국내 소재 자산 양도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지 국외 소재 토지 양도 국외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 3번 정답입니다. 4번은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예요?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이따가 나오지만 이제 납세무자가 임의로 과세기간 설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5번 보면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분류과세한다. 작년에도 뭐 요 문제 우리가 계속 봤었지만 5번 지문이요. 작년에 또 정답 지문 나왔었고 그래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흡수에 합산해서 과세해요? 구분해서 과세해요?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양도소득만 따로.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들? 양도소득만 따로 분류해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3번이 정답인데 여러분들 요약집 75페이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75페이지를 보시면요. 요약집 75페이지 봅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요약집 75페이지요. 우리 74페이지부터 양도소득세 우리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소득세에서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고 개인 단위 과세한다는 거, 부부 소득도 따로따로.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 다음에 현황 부과하고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모수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03번 테마 여러분 별표시 하나 있었죠? 3번 테마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요. 소득세 납세무자 개인인데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따라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거주자다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된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자,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개인이고요. 그럴 때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따라 납세 의무의 범위 납세를 달리하는데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자,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 다 과세합니다. 싸이가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 다 과세하죠. 근데 다만 국외 소지하는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수 등 고자만이 납세물이 있다는 거. 4년, 3년 주소고수인지 안 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비고자는 당연히 국내, 우리나라 국내 소득만 납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고자가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납세지 당연히 거주자일 때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근데 비고자다 그러면 당연히 주소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비고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지. 사업장이 둘 이상이다 그러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지해지고 사업장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요.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이 동네에서 3번 테마 별표시였고 문제로 갑니다. 2번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상인 것은 그랬습니다. 보니까 1번이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 우리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죠.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요거요. 자, 그래서 양도에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양도.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반드시 보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이혼 당사자 일방이 제3분할 정권 행사에 의한 제3분할로 건물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이혼할 때 제3분할 정권 행사에 그러면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으로 보는데 제3분할 정권 행사하면 원래 내 목 내가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내 거 내가 찾아갔으니까 대가받고 이전이 아니니까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지만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은 양도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은 양도해당하고 근데 이혼 당사 일방 행사는 제3분할 정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고요. 여러분 항상 그거 비교하고 4번 보니까 요약집 77페이지 참조죠. 사업용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요. 영업권은 여러분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죠. 그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요약집 77페이지 나와 있지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거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약집은 항상 갖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세법은. 그래서 영업권, 사업용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근데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지. 그러니까 시험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냥 뭐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 대상이 되죠. 근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류주로 충당되는 토지 환지 처분으로 우리 지목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보류주 충당되는 토지요. 이거 원토지 소유자의 사업시행자로 이전할 때 이런 것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사항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요약집 77페이지 한번 잠깐 볼게요. 요약집 77페이지 한번 봅니다. 그 양도소득세 과세사항인데 여러분요.
이따가 문제 또 계속 나오지만 양도세 과세 대상 7번 테마는 별표에 2개였죠. 예. 올해 뭐 원래는 3개도 되는데 제가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양도의 유형과 조금 중요성을 덜하기 위해서 별표 2개 하는데 하여튼 독립하게 나올 가능성도 높고 또 양도 개념 유형과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별표 2개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 대상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되는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입자권 대상인데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네, 대상입니다.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상이 된다고.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근데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고요. 점포 임차권,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의 점포 임차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점포 임차권. 그래서 뭐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주택, 커피숍 판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시설을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넘길 때 제가 열거한 것에 지금 부동산 없잖아요. 에?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주택, 커피숍 판기, 컴퓨터 이런 거에 단골손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과 함께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할 때 이런 점포 임차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니까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권, 광어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일체 무채상권도 대상이 아닙니다.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잔금 치르기 전에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상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가 어떤 건지를 또 아셔야 되는데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임주권 같은 것은 갖고 있으면 나중에 건물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예가 골프용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예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대상이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이나 주택상환사채 또는 주택상환채권이야. 주택상환채권 이런 거 갖고 있으면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은 대상이 된다. 근데 거기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잔금 지급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렀다.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치르지. 그래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뀌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시동생명의로 우리 그때는 처음 설마 우리 세법 처음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공부하다 왔으리라 믿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말이 헛고인다. 갑자기 우리 저는 이게 중간에 있잖아요. 원래 내가 낯가림이 심한데 내가 중간에 진짜 여러분들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원래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익숙한 얼굴 속에서 그 강의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있잖아요. 5, 6월 달이나 7, 8월 달에 처음 보는 얼굴을 앞에서 이렇게 마주하면은 굉장히 막 부끄럽기도 하고 진짜요? 부끄럽기도 하고 막 또 그다음에 이 수강생이 공부를 좀 하다 온 수강생이면 다행인데 오늘 처음 온 수강생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요. 자 어떡하네 여러분요. 시동생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물어봤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 해서 대상이 되고 기타 자산 글자 그대로 기타 자산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그래서 회원권적 성격이 드는 주식 포함해서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28회 시험 때는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
요거 대상이 된다는 거. 주주이용권이라고도 하는데 요 대상이고, 그 다음에 골프, 콘도, 헬스클럽 이용권 같은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이용권 다 대상이 됩니다. 양가로 2번 나왔네요. 여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항도하는 영업권. 이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토지와 함께 항도하는, 또는 건물과 함께 항도하는,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항도하는 이런 영업권 대상이 된다. 자, 그리고 화살표 보니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요, 이런 영업권 대상이 되는데,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기타 특수 대상이다 이건. 양가로 3번 특정한 법인 주식이요. 50, 50, 3년 내 50이요. 첫 번째 50%는 자산 요건이죠. 자산 요건. 그래서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한 비율이 50% 넘는 법인입니다. 자산 요건이고, 두 번째 50%는 주주 요건이죠. 주주 요건. 그래서 주주의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쳤을 때 몇 프로요? 50% 넘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50% 요거 주주 요건이고, 세 번째는 양도 기준인데요. 양도 기준인데 3년 내, 자, 주주 1인과 기타 주가 주식을 여러 번에 걸쳐 양도했을 때 3년 내 50% 넘게 양도할 때 이 주식은 대상이 된다. 양도 기준이고. 그래서 특정 법인 주식 요건 시험에서 바꿔서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고 한 번 나온 적은 없고, 다만 이게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50, 50, 3년 내 50이요. 그 다음에 특수업종 영향, 어떤 특수업종이냐,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같은 그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인데, 첫 번째 80%는 자산 요건입니다.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요? 80%를 넘습니다. 자, 자산 요건이고, 그 다음에 단 한 주는 양도 기준인데 단 한 주만 양도하더라도 이것은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기타 자산 중에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주식, 기타 자산 주식 두 가지, 50,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이게 포인트라고 했어요. 50,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이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78페이지. 넘어가시면, 웃을 게 아니라 따라서 해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78페이지 봅니다. 4번 보니까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기타 자산에 대한 주식을 제외하고요.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 아니죠?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대주가 양도한 것도 아니고 소액주가 양도한 것도 아니니까 파생 상품은 그냥 대상이 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는 거고요. 자, 문제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자, 보시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2번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당연히 맞췄어야 됩니다. 이 3번 문제는 요약집 79에서 80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79에서 80페이지 참조고, 참조 페이지만 적고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양도 금액은 그랬습니다. 이거 계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산 문제인 줄 알고 또 통과하신 분들은, 자, 봅니다. 특수관계자, 배우자 직계전미속 제외하고 에게 토지를 증여했는데 토지가액은 1억이고 증여자의 채무액은 7천만 원이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 전액을 인수한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딱 보니까 부담부, 증여자 여러분들,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채무인수액 상당액 양도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얼마예요? 7천만 원. 이 7천만 원이 양도에 해당합니다.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줬죠. 그러니까 증여자는 7천만 원만큼 채무를 뭐하게 됐어요? 면하게 됐습니다.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이 7천만 원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냐? 7천만 원입니다.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여러분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계산 문제, 부담부 중에 계산 문제도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는 또 풀어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따 통계 나오면 많이 틀린 문제는 다시 반복해서 또 출제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출제 안 됐던 문제 중에서 이제
양도세 뭐 부담보증여 양도책 요거 기본적인 거 나왔죠? 그럼 이제 다음에 부담보증 시 양도책 계산과 관련한 게 있으면 계산 문제 같은 것도 다음에 출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해서 계속 새로운 진도로 나갈 때 그다음에 또 기존의 문제에 저 앞에서 출제했던 것 중에 많이 틀렸거나 또 아니면 또 좀 빠졌던 것 중에서 저기 한 문제들은 요번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관련해서 오늘은 이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거 지문이 길었지만 공부하라고 일부러 지문 길게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이제 그 또 문제 이제 또 출제 안 됐던 내용을 또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그래서 새로운 문제도 들어가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나중에 결국은 뒤로 가면 갈수록 전범위로 이게 거의 보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 하고 세법은 제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중요 지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전 범위로 이렇게 문제 연습하는 또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트레이닝이 되다가 나중에 동영모의고사 들어가면 그때 이제 40문제씩 매주 시험 볼 때 전 범위로 이제 하는 것 범위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사고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이제 빨리 적응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담보증에 다음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4번 문제. 4번 문제는 요약집 80페이지 3조고요. 요약집 80페이지 3조고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 법령상 다음에 요건을 충족한 토지 교환인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토지 교환이요. 요거 자, 좀 더 자세히 지금 그 요건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걸 시험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토지가 있는데 토지 경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쪽 토지 소유자 갑, 이쪽 토지 소유자 을일 때 그럴 때 토지 경계가 좀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경계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하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대해 서로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요 분할된 이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20%를 초과하면 그때는 양도로 봅니다. 자, 그러면 1번 봅니다.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하고 2번 공간정비 구축 및 관리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토지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분할한 다음에 교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는데 틀렸어요, 여러분들? 100분의 얼마? 20%를 초과하지. 20%를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입증한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제출해 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하여튼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건 20%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거 요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4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요. 5번은 요약집 111페이지 3조고요. 요약집 111페이지 3조고 참조 페이지만 적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약집 111페이지 참조고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비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라는데 요거 기출문제를 좀 바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 작년에 요 지상권, 지역권 관련한 요 내용이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고 반드시 알아둡니다. 먼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따가 이제 요약집 금방 보겠지만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임대 사업소득의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요.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그 범위에서 여러분이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인데 그럴 때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부동산 상해 권리를 대여하는 건데 그럴 때 요 지상권 그 다음에 특별히 지역권 있잖아요. 지상권과 지역권 요거는 여기 이제 2017년도까지는 지상권이나 지역권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이었어요.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보느냐 기타 소득으로 보느냐가 포인트인데 기타 소득이었다가 작년 2019년도에 18년도에 지상권 지역권 있죠.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무관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요거 뭐고요? 사업소득이고 근데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인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 요건 뭐라고요?
기타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이 2018년도 개정세법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대여하거나 설정하는데 그럴 때 대여할 때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사업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뭐라고요? 기타 소득이고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개정세법. 자, 그래서 올해 나오면 또 이거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분리과세에 대한 거하고 이거 꼭 알아둡니다. 2번 지문 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은 이거 뭐라고요? 기타 소득입니다. 이건 사업소득이 다 틀렸습니다. 기타 소득이고. 그 다음에 3번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는데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대로 인한 소득에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이거 뭐라고요? 예? 자,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4번 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라는데 민법에서 물상보증인요.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으면 결국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은 거니까 이런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임대요.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러는데 국외 소재 자산은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자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들이요.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요약집 111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요약집 맨 뒤에 있죠? 111페이지 뒤에 있습니다. 111페이지 보니까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요. 01번 테마 별표 3개죠, 여러분들? 네, 별표 3개고. 그럴 때 한번 보시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범위, 비과세, 또 전세주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먼저 범위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예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인데 요약집 없으신 분 있나요? 예? 예? 요약집 없으면 안 되지. 저 빌려서라도 좀 갖고 오던가 아니면 같이 보는? 같이 보고 같이 보셔야 되고 없는 분은 꼭 같이 보시고요. 자, 내 얼굴 없어가지고 교재 없어가지고 내 얼굴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민망해 여러분들. 예? 아니 요약집 없어 빌려서라도 그거 갖고 있어야지. 없어가지고 제 얼굴만 보고 있으면 서로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집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양가로 1번을 보니까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대로 발생한 소득 임대 사업소득인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한다고 그랬죠?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이고 부동산 상해 권리에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소득 사업소득입니다. 그런데 지역권이나 지상권 대여소득도 원칙 사업소득입니다. 담보적용에 대한 상대가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단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요거 뭐라고요? 기타 소득이니까 공익사업과 무관한 게 사업소득이 이거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뭐다?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 소득이라는 거 주의하고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이고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이고 임대업입니다. 기타 포함되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 아까 나온 거예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거 이것도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봅니다. 임대업이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고 2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 일시적이었던 뭐였던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3번 광고용으로 토지 가구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있죠? 이런 것도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그리고 양도와 대외 비교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권, 지역권 요거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사업소득인데 관련한 것은 뭐다? 기타 소득이다. 꼭 알아두고 가시면 되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로 가시면 요약집 111에서 요거 113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111에서 113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지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고소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 원에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는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얼마? 9억 원 초과주택입니다. 기준시가 9억 초과주택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고가주택이라는 얘기네요. 원래는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익은 비과세인데 다만 고가주택일 때는 아니요, 전세주택일 때는 보증금 안 받고 임대수 전세주택일 때는 고가주택일 때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요약집 여러분요, 요약집 112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요약집 112페이지를 보시니까 아이고, 자, 요약집 112페이지를 봅니다. 112페이지 보면 2번에 비과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입니다. 양가로 2번 사업소득이라서 제가 비과세합니다.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비과세합니다. 임대소득은. 그러니까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대여했는데 작물 생산에 농지로 사용하게 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는데 단 모델하우스 용부지로 사용한다거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하고. 또 양가로 2번 비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이 중요하죠. 먼저 동그라미 1번 일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소득 발생한다?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 임대소득과 국외소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개실이 아닙니다.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를 이제 기준시가로요. 실거래가 아니고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합니다. 국외 소주택과 함께. 그럴 때 비과세 주택수 계산이요. 다가구 주택은 이따가 또 문제 나오지만 한 개 주택으로 봅니다.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처럼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양도한다거나 부동산 임대회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전체로 어떻게 한다? 한 개 주택으로 봅니다. 알겠네. 지방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취득세에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공동주택가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해 구기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공동주택처럼 취급해. 근데 국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그 구분 등기된 경우는 당연히 각각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면 틀려 있다 또 나오지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고? 각각의 수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다. 부부는 어떻게 한다? 주택을 합산해서 판단하고요. 소득세 계산은 부부도 따로따로 하지만 주택 수 계산은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요? 임차인, 전세받은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소규모 주택임대수익이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수익은 비과세한다. 근데 작년에 2018년 12월 30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해서 그러니까 2018년에 발생한 주택임대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일 땐 비과세인데 올해 2019년도부터 발생하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수익은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하는데 어떻게 과세하냐? 분리과세합니다.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자, 그래서 나머지 그 다음에 여기 113페이지 4번을 보겠습니다. 원래 소득세는 월 임대료, 월세 계획 형태에 의한 월 임대료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그래서 월세 계획 형태의 소득세를 임대 소득을 전제로 소술이 돼 있는데 전세주택은 예외적인 거예요. 4번을 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소득세 과세. 동그라미 1번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를 원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소위 여러분 전세주택은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해요. 여러분이 집 한 채 있고 거주하는 주택 또 한 채 집이 있는데 전세를 줬다.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원칙. 근데 동그라미 2번 다만 몇 주택이요?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3주택부터요. 엔드입니다. 주택과 부토지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엔드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딱 3억 원일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이 경우 그 간주임대료로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소형주택이요. 이 3주택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하는데 주택 산정 시에 이때 소형주택이라는 게 올해 개정이 됐죠.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예요. 작년에 60이었다고 올해 바뀌었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엔드 얼마요? 2억 원 이하인 이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자, 여러분
그 분리과세에 대한 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114페이지를 봅니다. 114페이지 보면 상가임대와 주택임대 비교되어 있는데 거기 상가임대 제목 상가임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거기 상가임대에서 상가임대는 여러분요 돼지꼬리 땡냐에서 여러분이 상가임대는 월세든 전세든 포함해서 월세 전세 다 포함해서요. 월세 전세 똑같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계약 형태로 임대했던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자 요게 상가는 임대예요.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던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던 자 상가 임대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 과세입니다. 월세 계약 형태든 전세 계약 형태든 상가 임대는 무조건 과세예요. 한 채든 두 채든. 근데 주택 임대는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느냐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느냐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럴 때 주택 임대요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 1개소 현재 주택 임대수도 딱 하나 있는데 임대했다.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과 9개소 주택은 1주택 임대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하는 거고요. 근데요 거기 전세주택 요것 때문에 보는 건데요. 전세주택은요 전세 보증금 나왔다 그러면 전세주택이에요.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다. 이 한 채일 때는 비과세인데 고가주택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이어도 기준시가법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 주택 하나예요. 고가주택일 때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는 과세합니다. 하나라도 고가주택일 때는. 근데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을 때는 자 요거 고가주택이라도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아셨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전세주택은 무조건 몇 주택부터 과세?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만 계획이 얼마? 3억 원 초과할 때만 과세지. 자 한 채든 두 채든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보증만 받고 임대했을 때는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에 산이 판단한다? 안 합니다. 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월세주택은 한 채만 비과세지 두 채, 세 채일 때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고요. 여러분 요거 반드시 정리를 해 둡니다. 그러면 문제집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 6번 문제로 다시 옵니다. 6번 문제로 오니까요. 여러분들 토론 이따 하고 자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막 정신없이 해설 강의만 했네. 자, 목 운동부터 한번 스트레치 한번 하고. 아이고. 저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아이고, 어깨도 돌리시고. 여러분 보니까 막 민법 같은 거 100점 맞은 사람 있고 막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너무 그러면 안 되고. 근데 또 누구는 100점 맞는데 똑같이 공부해가지고 누구는 또 말이야 바닥으로 깔고 그래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쉬웠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죠? 또 있잖아요. 누구나 다 100점 맞았으면 출제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죠? 그렇게 문제를 어이없이 그렇게 쉽게 출제했으니까. 근데 또 누구는 100점 맞고 누구는 까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는 제대로 출제한 건데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좀 덜 했거나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뭐 아까 또 우리 저기들이 세법 문제 어려웠다고 날 찾아왔는데 헷갈렸다고. 자 시험은 실전에서 가시면 여러분들이요 실전에 가면 세법을요 뭐랄까 쉬웠어요. 막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세법 막 쉽게 작년에 자기는 쉽게 봤대 문제를. 근데 점수는 절반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깐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문제를 볼 때는 시험 문제 볼 때는 쉽게 봤대요. 근데 작년에 거의 다 맞은 하나 틀렸나? 다 맞은 수강생은 문제 어렵게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뭔가 이게 단순 암기식 문제는 확실한데 숫자 바꾸는 그런 단순 암기식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 몇 문제 있었지만 또 한 뭐 대여섯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건 거 같은데 이건 모르겠고 이건 거 같은데 해가지고 찍고 이건 거 같은데 찍고 이렇게 해서 한 분 그런 분들은 나올 때 세법 어려웠는데 그냥 답을 특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수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득점 나오고 오히려 너무 이렇게 쉽게 특히 중개사법 같은 거 특히 막 나와가지고 중개사법 쉬웠지 다 이런 사람들은 좀 불안해.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저 보긴 봤는데 고득 점수를 잘 맞아서 확신할 수가 없고 미치겠네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오히려 보면 고득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이렇게 딱 조금 단순 암기식 문제는 확실하지만 조금 그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응용됐거나 아니면 낯선 지문들이 좀 들어있었거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점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나왔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뭐 안 나왔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정확히 틀린 것을 짚고 틀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6번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6번 문제 1번 지문은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고자가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기준가 10억 원이 해당될 때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죠? 9억 초과했으니까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전세주택입니다. 전세주택은 고가주택을 포함해서 주택 한 채니까 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는 지문이죠? 2번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칙 분리과세 하는데 14% 세율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그럼 14% 세율로 해서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14% 세율로 소득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면 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다른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근데 또 내가 종합과세 하겠다. 그러면 종합과세라는 것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과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종합과세하는 방식과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맞고요. 2번 질문. 그 다음에 2019년 개정세법이고 3번 봅니다. 고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택으로 보대요. 그죠? 국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로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4번 주택 임대에서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상업소득으로서 그죠 여러분? 해당 고자의 종합소득 금액이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상업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소득 다른 종합소득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로. 맞습니다. 5번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고자가 이게 이제 기출지문인데 보세요.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건 상식처럼 여러분, 이건 요약집에 없지만 상식처럼 생각해 보세요.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면 아이고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해? 안 하면 세금 안 내는데 그죠? 다 안 하겠죠? 다 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이 없겠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실질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항상 우리 실질과세 원칙. 그래서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7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 내 소유주택은 아니다. 하여튼 올해 시험에서 작년에는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와 관련이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 그럼 주택 양도가 나오면 항상 주택 양도는 이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양도하는지 아닌지 시험에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작년에는 아예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한 게 처음 도입되고 막 문제 내기 혼란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는 아예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한 내용은 아예 그냥 그 관련한 것을 도외시하고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있는 문제는 아예 출제를 안 했는데 올해는 주택 양도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번 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2년 6개월이 되는 때 종전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가 아닐 때 일시적 1세대 주택이잖아요. 종전주택 취득하고 몇 년 지나서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하면 되잖아요. 지금 3년 내 양도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지금 요약집 86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 절 보세요. 참조 페이지만 적고요. 절 보세요. 우리 요거 자, 요건 다시 한번 봅니다. 요게 종전주택이 있고 종전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주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종전에 살던 집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할 때 이 종전주택 취득 후 자, 몇 년 지나서 1년 경과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됩니다. 신주택 자 취득하고 자, 인터벌이요. 종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8개월 되는 때 신주택 취득한 건 안 돼요. 일시적 1세대 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그 다음에 이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3년 내. 자,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돼?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자, 요 주택이 2개지만 1세대 몇 주택이요?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랬을 때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요거는 이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2년 몇 개월이 되는 때 양도했으니까 3년 내 양도한 거 맞죠? 그래서 1세대부터 양도로 보는데 만약에 이제 종전주택도 요거 조정지역이 있고 조정대상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이 있고 자 그랬을 때 지역 내에 있고 그럴 때는 요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이에요. 몇 년 내 양도해야 돼요? 이때는 몇 년 내 양도해야 돼? 2년 내 양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요약집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여튼 뭐 그거하고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 아니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등록 문화재 주택과 자 일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어떤 주택이요? 일반 주택을 5년이 되는 달에 양도한 경우 여러분 등록 문화재 주택 특례는 양도 시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5년이 되는 날에 양도했든 몇 년 양도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 포인트죠. 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했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어야 됩니다. 자 3번 지문이요. 자 3번 지문 요약집 86페이지 참조고 상속기 당시에 1주택을 수여한 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요. 자, 1세대 양도로 봅니까? 아닙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양도 시기 제한은 없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기 당시 소유했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어야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4번 봅니다. 수도권 밖에 읍 또는 면적에 수재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각각 1개 수여하는 1세대가 이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보고 5번 질병의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위치하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각각 1개 수여하는 1세대가 취약이나 질병 요양이나 근무상용품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요약집 몇 페이지냐면요, 여러분 86페이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86페이지요. 86페이지인데 85페이지부터 봐야 되겠네요. 85페이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85페이지 11번 테마 별표의 3개였죠?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별표의 3개였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니까요. 거주 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다시 봅니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합니다. 다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하나고요. 신주택을. 동그라미 1번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2019년 개정세법.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신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 가로 안에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외하고 하는 경우에는 하여튼 몇 년 내 요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이게 이제 이 작년 9.13 대책 나올 때 나온 거죠. 그래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었어야 됩니다. 하여튼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 있을 때 이제 요거 2년 내 양도인 거고 하나라도 종전주택이든 신주택이든 하나라도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아닐 때는 그 외주택일 때는 몇 년 내 양도하면 되는 거고 3년 내 양도하고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 그때 몇 년 내? 2년 내 양도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직계존속 동고봉이하고는 1세대 주택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 또 이따가 보고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보고 가까이는 85페이지 2번 직계존속 동고봉이하고는 1세대 주택은 자, 학가의 한 날부터 몇 년이요?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를 보고 직계존속의 범위 이따가 또 문제 나옵니다. 요게 이 직계존속의 범위가 올해 2019년 개정세법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또는 직계존속 가로 안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해서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양측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디귿번이 올해 추가됐죠.
중증질환자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암이나 희귀성, 난치성 질환에 걸렸다. 직계존속이. 그럴 땐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포함. 그러니까 이런 희귀성 질환에 중단 병에 걸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동고동양을 하는 경우에도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요게 올해 2018년도 시행령 개정 내용이고 19년 개정세법이고, 혼인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남자 여자 1주택씩 갖고 남자가 장가오면서 집 한 채, 여자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기특하게 집 한 채 시집 올 때 빈몸으로 오지 않고, 그래서 혼인해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혼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장도하는 택 1세대 주택 양도를 본다는 얘기. 이런 것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분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 혼인함으로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몇 년 내 역시 양도해야 돼? 5년 내. 오빠가 나랑 결혼하려면 우리 엄마 혼자 두고 나 시집 못 가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엄마 모시고 같이 살아야 돼. 나 그래야지 시집가. 그래서 결혼한 제 친구들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장도하는 택 1세대 주택 양도를 본다. 86페이지 봅니다. 4번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요. 4번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어요. 몇 년 내 양도한다. 근데 다만 어느 들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 상속계 시당 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계 시당 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되는데, 하여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1세대 주택 양도를 보는 거지. 가로 안에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단 상속계 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여기 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비과 배제한다는 거. 여기 2019년도 개정세법 시행령 내용입니다. 좀 깊은 내용이지만 2019년 개정세법.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 농어촌 소재 주택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틀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이야. 다만 농어촌 주택 특례는 양도시 기한은 없는데 귀농주택만 몇 년 내 양도해야 되느냐? 5년 내. 귀농주택 수익부터 5년 내 일반 주택 양도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고요. 둘 다 하여튼 문화재 주택이나 농어촌 소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 수도권 밖의 소유주택 특례도 나왔죠. 취약이나 질병에 의한 근무상 형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이요? 3년 내. 어느 틀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라는 건. 자, 8번 장기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일개 소유하는 경우에 비과세 특례요.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요 가로 내용이 올해 또 2019년 개정세법이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장기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몇 번 양도하든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할 때 딱 한 번만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일개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특이하게도 이 장기 임대주택 특례에서 거주주택은 보유한 지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거주한다는 거. 조정 대상 지역과 관계없이 2년 거주한다는 거 주의하고,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여 거주한 기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보유 상태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고요. 장기 임대주택 특례도 장기 임대주택이 어떤 거냐? 그 요건 양도일년제 사업자 등록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증가율이 올해 종부세에서나 양도세에서나 장기 임대주택 추가된 요건 연 임대료 증가율이 몇 프로? 5%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 특례도 똑같습니다.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을 때 어느 틀 먼저 양도해야 돼? 거주주택이야. 요 거주주택은 보유한 중에 2년 거주해야지 비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표 87페이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자,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시니까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또 임대업이네요. 자, 소득세법상 고저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국외 소지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한다. 아까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까?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된다. 맞습니다. 2번 요약집 113페이지 참조고, 3번 지문 요약집 113페이지 참조고, 3주택 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니고요. 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예? 자, 보증금 나왔어요. 그럼 전세주택이죠? 그럼 몇 주택?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지. 3억 초과해야지.
3억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요약집 113페이지. 그래서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간주임대료 총수익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 달인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2번 정답입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기출 지문이고. 3번입니다. 2주택과 소형주택 아니고 2개 상업용 건물을 수요한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2개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법령의 정보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에 산입한다. 기출지문인데 맞죠 여러분들? 요약집 요거 114페이지 표에 나왔던 거잖아요. 예,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집 114페이지 표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약집 114페이지 나와 있는 표 내용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 요약집에 나와 있으니까 저를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주택, 이것도 정규 수업 시간에 다 했었는데 주택 두 채하고 지금 상가 두 채를 갖고 있잖아요. 상가 두 채를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전부 다 요거 전부 다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전부 다 뭐였냐면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어요. 전세 계약 형태로. 상가도 두 채 전부 다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습니다. 보증만 받고요. 그랬을 때 요거 주택 두 채 요거 과세해야 하네요.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으니까 전세주택은 세 채 붙여잖아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상가는요.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보증만 받고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과세고요. 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문에서 상가 두 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한다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택 만약에 이거 과세한다 그랬으면 틀렸을 건데. 그럼 이번엔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택 두 채 중에 한 채는 월세 계약 형태로, 또 한 채는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어요. 또 상가 두 채 중에 한 채는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고, 또 한 채는 전세 보증만 받고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 주택 두 채 중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한 주택은 과세 안 해요? 합니다.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는 한 채만 비과세지 두 채니까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한 주택은 과세 안 해요? 요건 비과세입니다. 세 채부터 과세니까 전세주택은. 상가는요. 상가는 월세 형태로 임대했던, 전세 형태로 임대했던 상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무조건 과세.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8번 문제. 그래서 3번 지문 요거 맞는 지문이고 4번 봅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잖아요. 이거 고가주택 과세기간 개시일 아니에요.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5번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익액에 산입합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상업소득 금액 계산 식을 한번 쭉 소개해 드릴 건데, 하여튼 그럴 때 관리비, 자, 요 총수익 금액에 어떻든 간에 요약집 몇 페이지냐면요. 요거 이따가 또 나와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고자는 국내 국외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지만 비고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맞잖아요. 네? 이게 납세 의무의 범위 고전에 비고전에 따라서. 2번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주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고자의 국외 원천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맞습니다. 요약집 75페이지다 참조고, 요약집 75페이지 참조고. 이거 제가 펜팔 했던 얘기 드렸잖아요. 국제 펜팔. 예? 여러분 국제 펜팔 했던 얘기 드렸는데 저를 보세요. 핀란드하고 3년 동안 펜팔 했던 얘기 해드렸고,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편지 안 숨겼으면 저는 지금 여기 안 있겠죠? 지금 북유럽 핀란드에서 소도시에서 금발 미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을 건데, 진짜 거기서 그렇잖아요. 거기서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았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예상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세기간 종료일, 요 시점이 과세기간 종료일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내 기간 동안에
10년 내 기간 동안에 국내 주소나 거소가 5년 이하입니다. 5년 이하의 주소나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예요. 외국인 거주자. 자, 그래서 이 외국인 거주자를 미녀들의 수다에 나왔던 따루, 자밀라, 에바 얘기 드렸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자밀라. 따루는 왜 좋아했냐고요? 핀란드 출신이어서 좋아한 거고, 따루는 뭐 다른 이유 없고, 자밀라요. 자밀라가 과세현 총리 10년 내 5년 이하의 주소 곳을 두었잖아요. 외국인 거주자. 자, 자밀라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요. 원칙적으로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다만 이 국외 발생 소득, 국내에서 자 송금되거나 지급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했거나 또는 국내로 송금된 이 국외 발생 소득만 이 외국인 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죠? 한 번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지문 역시 요약집 75페이지 참조고요. 국내 요건 75페이지가 아니었네요.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1번, 2번 지문은 70 몇 페이지였냐면 70 맞네요. 75페이지였네요. 75페이지. 1번, 2번 지문도 75페이지 참조였고 3번 지문 요약집 75페이지 참조고요. 보겠습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된다. 예? 자, 요거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 또 출제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이게 소득세법 기본 통칙이었다가 몇 년 전에 시행령으로 들어온 거를 한번 보라고 그랬습니다. 요약집 75페이지를 봅니다. 요약집 75페이지 봅니다. 요약집 75페이지 4번 테마 봅니다. 별표시 하지 않고요. 그냥 한번 볼게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잖아요. 납세 의무의 범위 납세지. 그럴 때 거주자 비거주자 전환 시기에 비거주자가요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거주자로 보느냐 전환되는 시기에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됩니다. 우리가 거주자라는 게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둔 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자 거주자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동그라미 3번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된 날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라는 게 거소는 183일 이상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된 날부터요. 자, 비거주자 거주자가 되고 또 오른쪽 봅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 거주자가 주소 고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고요. 법령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요거는 다음 날을 쏙 빼겠죠. 시험에서 낸다 굳이 그러면 다음 날을 쏙 빼겠죠. 그래서 요 다음 날 포인트고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오세요. 9번 문제 3번 지문 다시 봅니다. 9번 문제 3번 지문. 국내에 거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된다. 아니죠? 주소가 주소를 둔 날부터고 거소는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이 된 날부터 거소는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이 된 날부터 비거주자 거주자가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은 요약집 76페이지 참조인데 요약집 76페이지 참조고요. 참조 페이지만 적고 보겠습니다. 요약집 76페이지 참조고 4번 지문 봅니다. 비상속인의 소득금액 양도기인자가 사망한 경우에 과세하는 때는 그 상속인이 납세금을 준다.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었다고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비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돼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받게 된 재산 한도 내에서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맞고요. 5번 거주자가 주소 고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에 다음 날에 거주자는 뭐가 된다? 비거주자가 된다. 이거 다음 날 쏙 빼면 틀리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봅니다. 10번 문제는 요약집 79에서 81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79에서 81페이지 참조고 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 행정으로서 옳은 거. 우리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올해 과세상과 함께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문제를 요 10번 문제는 풀어놓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통계 좀 나오면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 속도감 있게 또 보겠습니다. 보시면 기억번 봅니다. 매매 원인 오르면은 과세가 되면은 O 아니면 X를 외치세요. 기억번 매매 원인 무효 판결에 의한 건물의 소유권 환원 X입니다. 여러분 양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서 소유권 환원 신탁 나오면 환원 신탁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냥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돌려준 거니까 잘못 온 거 돌려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니은번 재산세 물납에 따른 나대지 소유권 이전
조세 물납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조세 물납이요. 그 지자체로 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고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디귿번 갑과 을이 균등하게 공동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각각 60대 40의 지분으로 분할한 경우요. 자,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이라는 얘기죠.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의 단순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분이 분할했잖아요. 아니, 지분이 변동했잖아요.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그러면 50%씩 지분이었을 텐데 균등했는데 갑 60을 40%, 50%씩이었는데 50%씩이었는데 갑 60을 40지분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자, 종전지분보다 늘어난 사람은 늘어난 만큼 취득세가 자, 지분 감소로 변동되는데 을이 공유 지분 저 10%를 지분권 요 10%를 을이 갑한테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이죠.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이따가 또 나오고요. 요약집 볼 거고. 그 다음에 리을번 환매권 행사에 의한 매수자로부터 매도자의 소유권 환원. 하여튼 환원, 네? 소유권 환원. 그 다음에 신탁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음번 골프용권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담보 목적 또 나왔네. 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는 것은 니은하고 디귿번 2번이 정답입니다. 11번 문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 한번 11번 문제까지 한번 풀고 싶을까요, 여러분? 기왕이면. 자, 요약집 8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83페이지 참조고요. 이거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요약집 83페이지 참조고, 11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상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산 선고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법원이 이거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채무자가 빈 털털이 파산 선고 받았어요. 그러면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얘 빈 털털이라고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2번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라고 그랬죠. 3번 올해 2019년 추가된 거 개정세법 지적 재주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기박정으로 지적공무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요거 뭐 한다고요?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감소돼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고. 4번 농지 대토로 발생한 소득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8년 제촌 자격 농지. 또 일정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보다 감면, 조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이지, 감면 소득이지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비과세하고 감면은 다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고, 감면 소득은 세금 계산한 다음에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거고, 이거는 감면 신청을 해야지만 감면해 주는 거고. 그래서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얘는 감면 소득입니다. 5번이요. 1세대 1주택과 그에 고가주택 제외하고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 토지 발생한 소득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1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